네, 시작할게요. 지금 그 8월에 지금 며칠이지? 25일이야? 26일인가? 세미나 일정이 이제 D-Day가 잡혔어요. 그래서 세미나는 지금 하반기 때 열리는 원래 세미나가 대부분 다 내년 전략을 기준으로 하반기 때 있는 걸 운용하는 전략을 짜는 건데, 근데 대부분 제가 예전에 업에 있을 때 하반기 때 하는 세미나가 회사에서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그 다음에 그 상반기를 정리하면서 하반기에 대한 준비 전략이 들어가다 보니까 포트폴리오가 그 리셋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리셋되는 가운데 사실 이렇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변곡점이 딱 있는 D-Day가 있으면 사실 가장 좀 좋은 게, 예전에 6월 24일 D-Day 정해져서 브렉시트 때 증시 완전 급락을 했다가 6월 24일 이후로 해서 변곡점이 정확하게 나와줬잖아요. 근데 이런 특별한 케이스 말랐네요. 특별한 케이스가 이렇게 발현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현금을 준비하거나 D-Day가 있어가지고 눌림 이후에 대한 어떤 반발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D-Day가 있는 경우 케이스가, 우리가 증시 다룰 때 정치적인 이벤트로 이렇게 내린 케이스가 거의 1년에 한 번 케이스 혹은 2년에 한 번 주기로 오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올해 있는 그 11월 선거라든지 혹은 그 전에 있는 그 무역 전쟁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런 기간 동안에 보면 이런 D-Day가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 시점 자체를 갖다가 타점을 대충 U자 곡선으로 이렇게 하방을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짜가지고 준비할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번에 그 8월 달에 해드리는 강의에서 보게 되면 내용은 자극적이라서 사실 오프 더 레코드로 원래 진행돼야 될 내용인데, 요즘은 사실 뭐 까놓고 하는 경우 많아가지고 저희는 내부적인 거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타이틀은 사실 이번에 원래 이번 강의 때 해드려야 될 내용 중에 가장 기본 틀은 작전에 대한 이해예요. 근데 시장에는 작전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지금 글을 갖다가 지금 작성해서 배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내용은 다 작성이 된 게 아니라서 나중에 배포를 해드릴 건데, 작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나면 시장에서 움직이는 수급 주체들이 뭘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늘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나서 8월에 강의 때는 좀 종목 위주로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건 가야 될지, 이건 왜 작전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근데 작전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는 일단 법률상으로도 보고 사회적인 이런 그 분위기상 작전이란 단어를 쓰면, 우리는 전략이란 단어를 쓰면은 그거는 합법적이고, 작전이란 단어를 쓰면은 마치 사회에서 쓰지 않아야 될 용어를 쓰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근데 그 경계선이 없어요, 작전과 전략에는. 그러면은 왜 전략과 작전이라는 의미가, 단어가 현재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로 작용하는지를 잘 설명드리게 되면,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수급 주체 중에 1번은 가장 큰 거는 외국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2번은 기관이고, 그 다음 3번은 개인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개인의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은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할 뿐이고, 기관은 말 그대로 개인들이 그 펀드 환매든지 뭐든 결국은 자기 가지고 있는 보험을 해지를 하든 뭐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걸 해지하게 되면 기관은 영향력이 없어요. 결국은 개미들이 운영하는 돈에 대한 일부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뿐이고, 외국계가 문제죠. 외국계는 하나의 그 외국계 펀드, 특히 우리가 IB라 얘기하는 은행 자본들은 보게 되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투자금 자체가 국가 예산을 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엄청 규모가 커요. 그래서 이미 뭐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 같은 나라 혹은 미국 같은 나라 보면 은행 역사가 우리나라 증시 역사의 몇 배수에 달할 정도로 이미 오래전부터 투자에 대한, 해외 투자에 대한 금액 규모, 그 다음에 연기금 같은 규모도 보게 되면 이미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나라들은 아무 영향을 진짜 그냥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정도의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일정 배분을 해서 국내에 들어오다 보니까 자금력이 크니 작니를 따졌을 때는 사실 딱 정한 기준점 마련하기 힘든데, 대충 보시더라도 사실 외국인이 갑인 건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인이 근데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는 게 현재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1위권에 있는 그 애플 같은 주가를 보게 되면, 애플 주가가 현재 우리나라 시총으로 봤을 때 1000조 규모로 거의 올라섰어요. 1000조라는 게 코스닥 현재 시총 전체 우리 종목 다 합치더라도 250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은 지금
종목 하나, 애플 하나가 가지고 있는 시총을 봤을 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종목 하나가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의 몇 배수라는 얘기죠. 여기 가지고 있는 외국인 지분 팔아다가 코스닥 전체를 다 살 수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좀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규모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너무 작은 나라라는 걸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너무 그 애국주의식의 어떤 그 홍보물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는 그 대한민국 했을 때 그 국외에서 여겨지는 이미지라는 게 무역이라든지 이런 거 경제 대국이다 뭐 혹은 OECD 국가 중에 편입이 됐다 이런 대상은 국내에서 계몽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12위권, 뭐 11위권 경제대국, 뭐 무역에 대한 어떤 그런 캐파를 봤을 때 얘기해주는 순위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순위 거의 5개국 안에 있는 상위 5개국 랭크되어 있는 나라들이 보면 거의 독식을 하다시피 하고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 있는 자본 합쳐갔을 때 여기 전체 앉은 멤버들 중에 여기서 1, 2, 3, 4위 자산 규모 한번 다 따져보시면 얼마나 웃긴 상황이 나오신지 아시겠죠? 제가 거의 99%를 차지하고 나머지 1%를 나눠먹는 식이죠. 그런 개념이 일부 저희가 미국이 36% 정도를 차지하고 전 세계 시장에서 그죠? 전체 시장에서 그리고 나머지 중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이 다 따졌을 때 약 4개국, 5개국 정도가 전체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90% 육박하고 있고 국내 시장은 기껏 해봤자 전체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2% 남짓해요. 전체 시총에서 있으나 마나 정도 규모예요, 정말. 근데 이게 13위 랭크돼 있어요, 시총으로. 웃긴 상황이죠, 그렇죠? 나머지 애들이 다 헤쳐먹고 밑에 자잘한 애들 국가들이 나눠먹는 게 2%, 3%씩 나눠먹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퍼센테이지 비율이죠, 그죠? 시가총액. 이거는 연초에 작성된 내용이라서 조금 변동률은 있어요. 근데 보게 되면 우측에 있는 이 시가총액 비중이 나와 있죠. 미국 보게 되면 나스닥하고 지금 일단 위에 상에 두 개만 보시면 돼요. 1, 2번만, 그죠? 다우지수랑 나스닥 쪽 합치더라도 지금 현재 37% 육박하고 있고요. 시총 자체가. 나머지 애들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5%, 3%, 2%대. 이미 지금 9위권에 딱 들어서면서 캐나다부터 했을 때 전부 다 2%대예요. 전부 다. 의미 없는 애들이 전부 다. 있으나 마나한 애들입니다. 전부. 근데 이런 그 애들이 미국에 있는 어떤 특정 IB, 특정 그 은행 쪽에서 이런 특정 나라를 타겟으로 증시를 갖다가 통째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은행 자체가 한 나라를 통째로 살 수 있을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외국인이 작전을 친다는 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상한가요. 마음만 먹으면 상한가. 마음만 먹으면 하한가요. 그렇게 운영하진 않죠. 큰 자금이고 그 자기네들이 은행이 돈을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가 얘기하는 연기금도 그렇고 어떤 특정 규칙을 정해놓고 각국에 투자하는 금액 규모라든지 이런 배분 전략을 짜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과학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취하지 감정적인 개입으로 특정 종목을 사거나 나라를 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규칙과 배분 전략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특정 그 어떤 작전에 대한 부분이 그 과학적으로 분류돼 있고 나열돼 있고 이러진 않을 거라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봤을 때 가지고 있는 금액 규모 자체는 우리나라를 갖다가 통째로 살 수 있다 생각하게 되면 이건 작전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도 국내 기업들 상대로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할 때 주가 등락이 나온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요? 내가 사서 올라간다, 내가 사서 내려간다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애들의 의미는 이게 자체가 작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국내 증시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그 경고 먹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 성수형님이 20억 가지고 종목을 하나 잡주를 막 사서 올렸어요. 그러면 작전이라서 걸려가지고 깜빵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웃긴 게 외국인이 막 사서 끌어올리고 외국인이 밀려서 내려버리게 자기네들 수급으로 종목을 갖다가 완전히 작살을 내는 경우 되게 많죠. 그죠? 이런 경우는 왜 합법이에요? 웃기지 않아요?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인데 도대체? 다 작전 아니에요, 솔직히. 그죠? 외국인이 팔아가지고 그날 주가가 내렸어요. 기분 더럽죠? 외국인이 그날 사서 막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근데 다음날 또 안 가요. 외국인 방향이라는 게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이라는 걸 두고 주가를 올릴 수 있다, 내릴 수 있다라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뿐이지 우리가 이 얘네들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어요. 의도라든지 파악을 할 수가 없죠. 정보가 빠르기도 하고 얘네들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는 게 다른 쪽에 증권사 연락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정보에 대한 취득이라는 게 외국인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자본금을 가지고 특히나 작은 자본이 있죠. 예를 들면 수조 원대 펀드 자금을 구성해서 움직이는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큰 대형 은행이 아니고서는 더 보면은 특정 종목이나 이런 포트폴리오가 작거든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작다는 뜻은
외국계에서 큰 덩치로 운영하는 애들이 포트폴리오를 약 국내 증시를 봤을 때 뭐 50개 종목을 추종하는 어떤 그 특정 그 지수대에 있는 상위권을 추종한다면 작은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는 애들일수록 10개 혹은 5개 정도 종목을 압축해서 특정 종목을 타겟팅해서 공략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소규모의 외국인 같은 경우가 봤을 때 컨택하기 쉽죠. 증권사 같은 데 나오고 정보가 좀 빠른 쪽 회사 쪽에 연락해가지고 정보를 사기도 하고 혹은 그런 걸 연결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가진 정보도 줄 테니까 너네도 가진 정보를 줘. 결국은 예전에 한미 사태 때도 보게 되면 실제 5조 원대 규모가 터지기 직전에 보면 빅파마가 흘렸던 계약 내용도 있었고 국내 증시에도 보게 된 펀드 매니저들이 일부 정보를 흘렸잖아요. 회사 정보를, 외부자 정보를 미리. 사전에 분명히 공시 뜨기 전인데 이미 수급은 막 들어와 있고 그러다가 공시가 딱 뜨는 순간 되니까 이미 주가는 더블이 떠 있었어요. 어이없는 상황이죠. 그죠? 왜 한 달 동안 내내 주가가 올리고 나서 공시가 떠요? 상황 자체가 웃기지 않아요? 이미 사전에 한 달 전부터 내부자 정보가 외국계 기관이든 혹은 우리나라 국내 기관이든 정보를 서로 나눠 가졌어요. 계속. 그런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그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서 운영하는 사모펀드는 훨씬 유리하죠. 집중적으로 종목에 대한 걸 건드릴 수가 있고 규정 자체도 타이트하지 않으니까 가지고 놀기 되게 좋은 거예요. 작전이라는 게 이런 그 정보력 싸움에서는 혹은 그 덩치 싸움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에서 보게 되면 거의 보면 이윤이라는 게 얘네들은 1%든 2%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에서 보게 되면 커미션을 주더라도 개인한테 10억을 준들 이익을 1조 몇천억씩 남길 수 있잖아요. 그죠? 남길 수 있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보력에서 너무 쉬워요. 하물며 특정 그 회사에 내가 컨택하고 있는 직원한테 이번에 이런 공시 알려주면 내가 몇 억 줄게. 얼마나 쉬워요. 뭐 처벌해봤자 경제사범 해봤자 뭐 된다고.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고. 빙산의 일각이에요. 걸리는 경우 케이스가. 작전이라는 게 이런 정보력 싸움에서 봤을 때 덩치 큰 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애들은 얼마를 나눠주든 너무나 큰 그죠?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로비를 하는 이런 문화 자체도 보면 정보를 이런 걸 취득하고 운영하는 거에 의해서 도덕심이라는 거 국내에 오면 더 없어져요. 해외에서야 지네 나라에서는 조심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 오면 더 엉망진창이에요. 지금은 이런 거에 치우쳤을 때 외국인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정보력에 대해서든 혹은 자금력에 대해서든. 그러니까 전부 기관들이 외국인 눈치 보기 바빠요. 국내 증시에서. 그만큼 시총이 2%라는 약점 때문에 그래요. 가지고 있는 아무리 우리 큰 형님들 그 소나기에서 논다 한들 국내 증시에서 국내에서는 보면 계몽 차원에서 나오는 모든 유포되는 자료들이나 광고 보게 되면 경제 대국이다, 13위권, 11위권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힌다. 다 보면 다 헛소리죠. 그러니까 실제 보면 실제 경제적으로 딱 들어왔을 때 막상 지금 현재 뚜껑이라고 무역 전쟁만 발발하더라도 나온 내용이 전 세계에서 타격받는 국가 순위 랭크 6위에 지금 포함이 돼 있고 결국 의미 없어요. 진짜 작은 배예요. 외국인이 작전 안 칠 수가 없어요. 가지고 놀기 너무 좋아요. 개발도상 국가부터 시작해서 시총 이 정도 차지한 국가들은 보면 전부 작전 대상이에요. 2%대들 보면 거의 타겟팅이 가장 쉽습니다. 독일, 인도 뭐 지금 현재 하물며 독일조차도 보게 되면 순위가 어때요? 우리가 얘기하는 독일은 벤츠나 어떤 BMW를 판매하는 전 세계 제조업으로서는 최고의 경지에 오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인구 대비했을 때 나오는 이런 GDP라든지 생산력에 한계점이 있는 게 결국은 머리 숫자 때문이에요. 중국은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라 인구수가 너무 많잖아요. 인구 대비했을 때 경제력은 당연히 차원이 다르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특정 주체가 특정 나라에 대한 타겟팅을 했을 때 너무나 작전이 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포트폴리오 특정 압축을 했을 때는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하세요.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수급이라는 게 의미가 앞으로는 지금 현재 증시가 특히나 바닥을 칠 때는 증시에서 바닥을 쳐가지고 증시가 이렇게 흘러내릴 때는 보게 되면 작전이 시작되는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거의 보면 증시가 큰 주기에 우리가 장주기 파동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게 되면 물론 개미는 장주기 파동을 공부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 안에 거의 다 죽거든요. 수명이 거의 2년 안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보면 2년 안에 변곡점 한 2번 맞이하거나 이럴 때 증시 변동성 몇 번 맞이하고 나면 아무도 투자 안 해요. 거의 99%가 보면 계좌를 다 닫습니다. 안 하죠.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거의 상황 자체가. 그러면서 사실 장주기 파동 공부할 이유도 없고 이런 내용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런 밸런스를 타는 사람이 있죠. 장주기 고점일 때 많이 팔고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다시 매집을 하고 해서 작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서 장주기 파동을 공부하면서 계속 내가 먹을 때 먹고 뱉을 때 뱉으면서 앞으로 15년, 20년을 내가 주식을 파도를 타면서 가볼래라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시장에 대한 규모 파악, 그 다음에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습성, 그다음 기관에 대한 의도, 개인 중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개인까지 내려와서 소규모 그룹에 대한 그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구분을 계속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현 시점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인다는 거죠. 타겟팅이라는 게 현재 외국인이 이 시점에서 무엇을 타겟팅해서 현재 자금을 끌어올려가지고 주가를 들어올릴지에 대한 다음 순서를 생각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그 8월 달에 해드리는 강의가 내용이 보게 되면 역사상으로 봤을 때 1년에 한 번씩 오는 변곡점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8월에 이번에 준비되는 강의에서 보게 되면 이 시점에서 외국인의 습성, 기관들의 습성, 그다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무엇이 집중될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면 거의 답이 나와 있고 그 이후로 반년 뒤 사이클 거의 6개월 정도를 보거든요. 8월 이후에 보게 6개월 정도 봤을 때 내년 상반기 1월, 2월 달 되게 되면 한 단락이 끝날 건데 그 단락에서 봤을 때 꺼질 때 모습 보게 되면 최고점에서 어떤 종목들이 이때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률을 퍼포먼스로 펼칠지를 볼 수 있는 중요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잘 보시면서 이번 장주기 파동을 한번 보는 좋은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이 어디 집중했었고 그다음 최근에 무슨 이벤트로 이렇게 줄줄줄 팔았고 수조 원대를 갑자기 팔았고 이유는 분명히 무역 전쟁, 뭐 환율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해석해서 가져가는지를 보게 되면 디레이가 명료해요. 11월 달 되게 되면 이제 그 방향성은 확실히 드러나겠죠.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는. 그러니까 개인들은 현재 그러면 그 국내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기관들은 뭘 하는지를 다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사실 가지고 있는 자금을 충분히 국내 시장에 더 넣을 수도 있고 더 뺄 수도 있고 상황 자체는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근데 물론 환율 변수도 있고 금리 변수, 그 다음에 국내 시장의 실적 변수들이 합쳐져서 외국인이 살 놈은 사고 팔 놈은 팔거든요. 근데 현재는 증시 변수가 무역 전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래서 기관들은 조금 달라져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외국계에 대한 추종으로 거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고 나서 외국인 기관이 따라붙는 경우가 거의 추종, 액티브 전략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나서 기관 외국인을 추종해서 개인이 따라붙는 형식으로 거의 순서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외국인이 사고 나서 개인 기관이 따라붙고 나서 그 다음에 개인이 따라붙습니다. 거의 장이 이럴 때가 거의 막바지 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확산 구조로 봤을 때 실제 시장에서 봤을 때 거의 똑같아요. 이전에 시장 고점이 이루어지고 나서 트럼프 이슈로 딱 꼬라박는 이때 2월 기점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고 기관이 사고 그 다음에 개인이 샀어요. 단가가 보게 되면 개인이 가장 높고 중간 기관 그 다음 외국인이 단가가 제일 낮죠. 그러면서 끌어올리고 나서 패대기 칠 때까지 보게 되면 거의 보면 개인이 이 가격대를 거의 회복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거의 증시에서 퇴장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년이든 1년 뒤에 보게 되면 이 가격이 오게 되면 다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죠. 다시 매번 반복돼요. 역사가.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자금이 훨씬 큽니다. 외국계를 이길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그래서 외국계가 물론 개인을 이길 수 있는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는 굳이 다 들어올 필요가 없는 게 분산 전략을 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그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해외 증시에 나타나는 베트남 증시든 다른 나라의 소규모 국가에서 러시아든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들 위주로 자금을 갖다가 펼쳐서 운영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 생각하게 되면 실제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되냐면 개인이 돼야 돼요, 원래. 그래서 개인 자금이 하루에 거래대금이 어떨 때는 10조까지 늘어나죠. 5조에서 10조 하루 거래대금이 치고 박는 규모가 이 정도 규모란 얘기는 밑에 깔려있는 사실 이번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게 되면 유동자금이 개인 자금 자체가 주식시장에 흘러들 수 있는 자금을 갖다가 예전에 추산하는 게 제가 1000조, 농담 삼아 1000조로 말씀드렸는데 실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주체는 사실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다 보니까 개인이 다시 한번 증시에 외국인 기관, 그 다음에 개인으로 들어오는 패턴에서 봤을 때 확산 국면에서 보면은 코스닥이 특징적으로 확산이 잘 일어나죠. 종목으로 봤을 때 오버슈팅이 나오는 마지막 구간에서 봤을 때 개인 자금이 이런 자금이 쓰인다는 게 아쉽긴 한데 결국은 이 자금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끝물 특히나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이제 초기에 시작되는 이런 매집 구간에서 개미들 접근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보면 물리는 가운데 또 한 번에 펼쳐지는 1월 이제 내년 1월이나 혹은 12월쯤에 되게 되면 개미들이 또 그때 폭발적으로 몰려요. 그럴 때 보면 확산 국면에 진입했을 때 수익을 즐기면서 극대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극대화시켰을 때 이런 자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게 되면 큰 그림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보시고 이제 어떤 종목을 외국인 기관 개인으로 순서로 해서 들어와서
작전을 쳐서 내년 2월 달에 거의 단락을 한번 딱 지을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면은 이번에 큰 그림이 한번 보이실 건데, 수급론으로 봤을 때 이런 구조를 보시고 나서 종목을 보시면 개별 이제 미시로 들어오시게 되면 조금 더 이해도가 많이 높으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좀 아쉬워요. 이게 우리가 매번 저희가 이번 브렉시트 때도 그렇고 이전에 트럼프 대선 치를 때도 그렇고 변곡점을 제가 거의 15년 동안에 강의를 했던 거는 6년 정도, 7년 정도에서 큰 변곡점을 한 4번 정도를 설명 강의를 진행했었고, 그 전에 강의를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변곡점 때마다 사전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바를 설명드리게 되면 대박이 많이 나오죠.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전주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제가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바이오주 같은 경우 이번에 모집 들어간 자금들이 많다고 그죠? 그래서 모집 들어간 자금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간 쪽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혹은 사모 형식으로 많이 들어올 건데, 그때 타겟팅하는 종목들이 보면 상위 바이오주들에 대한 약 10개 미만 종목들이 거의 주력인 경우 포트폴리오 많이 짜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겟팅 해야 될 종목들을 쭉 나열해 놓고 1번부터 10번까지 나열해 가지고 강의를 한번 정리를 해드린 시간을 이번에 8월에 한번 잡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대충 우선순위 이렇게 짜놓고 나면 나머지 확산 구간은 물론 11번부터 20번까지 있을 수 있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얘네를 따라가는 애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계 기관이 집중적으로 산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개미들이 확산을 만드는 구간의 잡주들 위주로 포트폴리오 짜시게 되면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은 가질 수 있겠죠. 그죠? 준비하시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번에 7, 8, 9월 사이에 이제 포트폴리오 잘 짜셔가지고 11월 달에는 아마 극점이라서 사실 그때는 악재에 대한 의미가 거의 없어요. 이미 그 전에 사전 반영이 다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 준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증시에 대한 거 말씀드리게 되면 이번 장도 보게 되면 예전에 예고해드린 대로 7월 6일 날 관세 부과하는 시점이 악재가 오히려 이제 노출이 되는 시점이죠. 우리가 증시에서 호재라는 것도 그렇고 악재라는 것도 그렇고 사전에 반영도를 미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오히려 7월 6일 기점으로 1차적인, 그죠? 1차 제로 노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악재라는 게 악재도 바닥에서 노출되고 나면 사전 반영도에서 오히려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7월 6일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D-Day가 오히려 반등을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호재가 나오는 종목 볼까요? 우리가 호재가 나오는 종목 같은 경우가 두 번으로 걸쳐서 나오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도 일정이 좀 멀리 있어가지고 중간 결과가 있는 종목 중에 보게 되면 이런 형식의 나오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호재가 약 6개월 뒤에 있는 종목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호재가 한번 발현이 됐어요. 1차적으로 호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종목이 꺾였다가 다시 일정에 따라서 반응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7월 6일 날 이걸 반등이 있었다. 이게 추세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11월 달까지 아직 선거라는 게 있고 그 전에 완전 봉합된 악재는 정리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어디까지 갈지는 이번 주를 지켜봐야 알겠는데 결국은 호재 이후에 꺾이는, 호재 제로 노출 이후에 꺾이는 흐름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반등 이후에 나오는 이런 흐름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이 어디쯤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번 주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사실 긴장을 해야 될 구간이에요. 근데 오늘 수급 들어온 거, 며칠 동안 수급 들어온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유 있는 종목들로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충분히 일선 매매 위주로 집중하실 때는 이 구간이 별로 어렵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왕이면 좀 장이 흔들릴 때 위주로 사겠다 생각하시게 되면 특별히 이 구간이 있다 없다 유무는 개별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보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론만 좋으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실제 우리가 6월 24일 날짜에는 2016년 6월 24일 날짜로 한번 기사를 한번 검색해 보시게 되면 당시에 브렉시트 때 있었던 뉴스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지구 멸망에 가까운 뉴스가 거의 쏟아져 나왔어요. 읽어보시면 택도 아닌 소리죠. 근데 실제 브렉시트는 진행이 됐고 그리고 말 그대로 영국이라는 나라가 실제 유럽에서 내가 이탈을 해서 나는 니네들하고 분납금을 내면서 같이 공동생활을 못하겠어 하고 제가 손을 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유럽이 영국과 찢어지는 과정이 6월 24일 날 그때 투표가 있었을 뿐이지 실제는 이용 과정이 2년이 넘게 걸렸었고요. 그리고 누구 추정으로는
너무 복잡한 과정 때문에 일부만 이용을 하고 일부는 발을 담근 형식으로 진행되고 결국은 지금 누가 기사를 쓰기나 하나요? 그런 내용을? 관심도 없죠. 그러니까 시장이 실제 느끼는 팩트와 실제 팩트와 시장이 느끼는 체감도하고는 전혀 상반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11월 달까지 무역 전쟁으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뭐 몇 조 원이 몇십 조 원이 얘기를 해도 11월 이후에 이 기사를 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아무도. 실물 경제 지금 현재 11월 이후 중간 선거 끝나고 나면 관심도가 확 멀어집니다. 말 그대로 브렉시트도 현 시점에서 데미지 줬어요? 누가 기억하나요? 경제적인 데미지 얼마 준 것 같은데요? 없잖아요. 유럽하고 진짜 유로화가 흔들려서 자금 경색이 일어나고 유럽 쪽에서 은행이 멸망을 해가지고 시나리오는 그때 끝도 없었어요. 그때 나온 경색 따지게 되면 이전에 2008년도에 있는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유로화가 찢어지게 되면 유로화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거기 엮여있는 자금들이 익스플로 작용해서 은행들이 도산하게 경색으로 서로 돈을 안 빌려준다. 유로화가 몰락하면서 다른 달러나 다른 외적인 환율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변동성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뭐가 있는데요? 아무도 상관이 없어요. 실제는 팩트는 그래요. 현재 이 시점이 지나고 실제 이걸 체감하고 있는 사람은 증시에 있는 투자자뿐이에요. 길거리에 나가보세요. 이거 아는 사람 누가 있는데요? 무역 전쟁이 이루어져가지고 현재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다.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우리밖에 없어요. 사실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더 웃긴 건 11월 이후에는 더 의미가 더 없어져요. 그러니까 현재 느끼는 체감하고 있는 악재는 6월 24일 날짜로 옛날에 복기를 해보시면 돼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증시를 눌리는 영향을 줄 수 있고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뉴스는 이 뉴스들을 전부 다 보면 기사를 조회수를 올리고자 하는 거의 타이틀에 불과해요. 거의 똑같습니다. 전에 설명드렸죠. 기사는 기사일 뿐이에요. 그리고 팩트는 사실 11월 달 이후로 전쟁을 계속 할 상황에서 무역 전쟁으로 발발해서 얘네들이 서로를 깎아먹고 서로를 죽일 듯이 싸워가지고 끝장을 낼 경우로 얘기를 하는 거고 거의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가정이 그게 돼요? 가정대로 이루어질 거라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서 보호무역주로 완전 돌아 전 세계가 싸움을 계속한다. 말이 돼요? 지금 상황에서? 전 인류가 지금 현재 사건, 사고가 없이 바라는 전 인류가 바라는 관점은 정치인들이 바라는 관점은 안정적인 삶을 원해요. 이전처럼 싸움을 하고 뭔가 원하는 그런 시점이 아니죠. 똑같습니다. 그 유권자를 반영해서 트럼프도 현재는 싸우지만 원하는 걸 얻고 나면 싸움이 끝나요. 종식이 시점 자체가 11월이라는 걸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중간선거. 그 이후로 이어지더라도 중간에 악재가 점점 소멸되는 과정이죠. 똑같습니다. 브렉시트하고 똑같이. 영국과 이러던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뉴스들을 읽어봤을 때는 지구 멸망에 가까워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발발, 이건 몇십 년 동안 없었던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반발이네, 역행인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걸로 해서 전 세계 옛날에는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전 세계 무역량의 70% 이상이 급감을 하면서 국내 같은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얘기를 하는 근거는 있죠. 근데 진짜 그 사람 여러분들 하나하나 개인적인 마음을 열어보세요. 유권자예요. 똑같아요. 미국 사람 똑같아요. 그거 원하는 사람 누가 있는데요 도대체. 트럼프는 현재 이걸 이용을 해서 11월 선거에 이용할 뿌리라는 거, 정치적인 이벤트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전문 투자자는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 같아요? 그냥 작전을 이용할 뿐이에요. 공매도, 그 다음에 이걸 해소되는 과정을 작전을 이용합니다. 이걸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외국인 기관 개인에 대한 심리를 이용해서 설명드린 그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걸 매번 우리는 증시에서 변곡점을 이용을 해왔잖아요. 반대 포지션만 잘 취하시면 돼요, 이번에.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생각하시고 이번 증시 때 이럴 때 오히려 어떤 작전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어떤 대상에 대한 작전이 일어나는가 생각하시게 되면 수익률을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준비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팩트만 기억하세요. 기사 읽을 때 팩트만 보세요. 팩트만. 팩트는 이거고 기사의 내용은 본질은 전부 다 보면 블러핑입니다. 거의 보면 뻥카예요. 뻥카. 자, 트럼프가 원하는 바, 그다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광인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린 적 있죠. 그 광인은 현재 협상력을 높이고자 하는 지렛대 효과를 발휘하고자 하는 최대한치의 한도치를 지금 보고자 하는 계속 쑤셔보는 거예요. 계속 쑤셔보고 있어요. 11월 달까지 결과물을 못 내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그래서 선거를 이겨야 되고 공화당이 이기고 나서 그걸 기반으로 다시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단계 밟아 나갈 때 지금 북한 이슈도 같이 끼어 있죠. 이번에 북한이 방문을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못 만났어요. 언론 플레이는 어떻게 다뤄질 것 같아요? 김정은은 못 만났다. 미국이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어떤 지배력 자체를 높이지 못했죠. 폄하하는 내용이 훨씬 많을 수 있어요. 미국 내부에서는 뉴스가 훨씬 안 좋은 뉴스 되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어쨌든 11월 전까지는 그 문제가
잡아야 되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냥 중국을 쑤시든 뭘 쑤시든 간에 잡는 거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무역 전쟁과 그 다음에 현재 북한까지 잡게 되면 트럼프는 다음 대선도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이런 걸 생각했을 때 큰 그림 보세요. 근데 11월 이후는 굳이 막 크게 발발하는 내용도 적을 게 뻔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지금 현재 금리 인상 자체가 어떻게 돼요? 거의 정점이 이루어지고 내년에 집값 폭락하는 것까지는 최대한 부동산 가진 분은 감내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 이후로 봤을 때 증시는 그럼 내년에 오히려 호재죠. 그렇죠? 내년에 호재가 훨씬 많습니다. 큰 그림 보겠습니다. 큰 그림 계속.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권의 작전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 증시는 이미 판이 짜지고 있어요. 판이 엄청난 큰 그림이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7월과 8월에 여름 휴가 보내실 때 그냥 대충 보내실 게 아니라 내가 이 큰 판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번에 나올 수 있는 눌림이 장기간에 길어졌기 때문에 장기간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반등폭 자체가 종목별로는 많이 나오는 건 더블이 무조건 나와요. 많이 나오고 더블이 안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확산 국면에 접어들면 50% 이상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 부분만 생각하시게 되면 이번 증시가 나쁘지만은 않다라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잘 안 오잖아요. 이전에 여러분들 증시가 좋을 때 생각해 보시게 되면 편입을 많이 못하고 증시가 좋아지는 경우 되게 많았어요. 이전 변곡점 한번 잡아드릴 때 기억나시죠? 작년 12월 기점으로 봤을 때 1월 사이에 있는 변곡점 싸움을 했어요. 그때 11월과 1월 사이를 했는데 그때 수익률을 많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보면 이왕이면 조금 더 조정이 길었으면 더 많은 매집을 했을 건데 라는 얘기하신 분이 많았거든요. 오히려 단가 낮출 수 있고 이번이 어찌 보면 그런 생각하는 기회로 봤을 때 또 한 번의 기회가 온 거잖아요. 단가 낮출 수 있는 기회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는 장주기의 어떤 조정이라면 예전보다 더 쉬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탈 수 있잖아요. 종목에 대한 배를 탈 수 있는 기회잖아요. 빨리 돌아 나오면 사실 가이드 해주는 사람 입장에 더 답답해요. 왜냐하면 그게 너 샀어 했는데 넌 못 사고 넌 샀어. 이런 경우 많이 발생하죠.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너나 물리더라도 일단 살 놈은 다 사요. 그게 문제. 그게 우리는 오히려 전체 멤버를 살리기에는 지금 장이 훨씬 쉬워요. 누구나 다 탈 수 있거든요. 배를 태울 수 있어요. 배를 다 태울게요. 그래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게 되면 애플도 이거 참고해 보세요. 애플 시총 거의 100조, 그다음 아마존하고 이런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종목도 대부분이죠.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도 이렇게 크죠. 시총이. 다 삼성전자 뭐 300조 되더라도 얼마나 이게 얘네들 비하면 하찮은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게 성장률 같은 게 더 많이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항상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시황 정리해서 전략을 짤 때 매번 이런 변곡점이 진짜 씁쓸한 게 뭐냐면 패턴상 봤을 때 우리는 맨 마지막에 이용하는 게 개미거든요. 맨 마지막에 이용을 해서 설거지를 당하는 쪽은 항상 개미 수급이에요. 걔네들은 한번 그런 설거지를 당할 때마다 수십조에서 수조 원 정도의 자본금을 잃어버려요. 그럼에도 정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싹 닦고 없죠. 그죠? 결국은 누가 그 돈을 쓸어갔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런 사전 준비를 했던 작전 세력에 의해서 쓸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외국인이 쓸어가고 기관이 쓸어가고 개인의 어떤 특정 이런 머리를 굴릴 줄 아는 스마트 머니들을 쓸어갔다면 도대체 그럼 나머지들은 도대체 돈을 얼마나 잃어버린 거예요? 그 몇 번에 그 털어먹는 동안에 이런 증시 변곡점마다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사라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생각했을 때 그런 걸 내가 털리느냐 혹은 내가 버느냐 입장에 생각했을 때 어느 선에만 설지만 정하시면 사실 개미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쉽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무슨 투자자, 어떤 투자자가 돼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기 되게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글을 갖다가 이제 여기도 포함을 시켰었는데, 높고 단단한 벽과 그것에 부딪혀 깨진 계란사이에서 나는 언제나 계란 쪽에 서겠다. 사실 이런 문구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 외국인 기관을 넘어설 수 있는, 외국인 기관이 벽이라면 개미는 절대 저기에 맨날 계란을 던지는 사람밖에 못 돼요. 계란밖에 못 되죠. 그죠?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저걸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요. 개미도 보게 되면 언제나 계란이란 법이 없어요. 그걸 한 번은 뛰어넘는 그림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8월 강의 때 기점으로 해서 준비 잘 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상 작전을 내가 한 번은 몸을 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 한 번 해보실 필요 있잖아요. 그죠?
이번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작전에 몸을 담으시고 외국인 기관 작전에 편입을 해서 큰 그림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끊어가 이쯤에서.